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2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이 때문에 선거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기성세대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청년이라 대변되는 2030의 표심을 붙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MBC 경남은 신년 2022년을 맞아서 진정 우리 지역의 청년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을 대표하는 세 분의 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세 분의 청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박준용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보좌역 최한결의 변호사, 정의당 경남도당 이소정 부위원장 이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분들이 모두 청년이기 때문에 오늘 청년 정책에 관해서 청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나이에 그런데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보통 언론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표현합니다만 참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소속당에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지, 지금의 보직은 어떻게 맡게 됐는지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용 위원장은 어떻게 지금 자리를 맡게 되신 거예요?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남 대전안 선대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상임선대위원장님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대전안 선대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서류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면접까지 보고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이제 대전안 선대위의 핵심적인 그 인재 영입 가치가 통합 그리고 개방 그리고 이제 미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세 가지 가치 중에는 좀 미래에 좀 더 적합했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정당에서 오래 활동하신 선배님들보다는 정당 경력이 굉장히 짧은 편이긴 하지만 그 밖에 청년 세대와 관련한 공동체 활동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을 아주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었고요. 그 밖에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있는 내용 중에 공정 그리고 안전, 포용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용사회 같이 뜻을 함께 하고 싶어서 청년 중에 한 명으로 지원하게 됐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함께 뜻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에서 최한결의 변호사는 현직 변호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과는 어떻게 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네, 사실 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작년에 제가 마산대학교 고문변호사직을 맡게 되면서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님과 좀 인연이 닿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에 청년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고향이 마산 합포구인데요. 마산 합포구 지역구에서만 4번 당선이 되셨던 이준영 전 국회 부의장님께서도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명제에서 고문 변호사로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좀 더 인연이 쉽게 닿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소정 부위원장은 또 제가 찾아보니까 대학생 때부터 청년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정의당과 함께하게 됐습니까? 저는 사실 청소년 시절부터 이제 정의당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좀 시민이라면 좀 정당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고, 대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정치외교학과 전공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견학 프로그램으로 정당을 방문하게 됐는데, 마침 그때 정의당을 방문하게 됐고, 그때 정의당 중앙 당사랑 이제 국회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의당의 청년 활동들에 대해서 좀 들었어요. 청년학생위원회가 꾸려지고 청년 당원들이 좀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당이라면 좀 가입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바로 가입을 했고, 활동한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활동하면서 뭐 학생위원장도 하고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장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제가 청년이긴 하지만 굳이 청년에 국한된 직을 맡을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이번에 경남도당 부위원장에 출마하게 됐고, 당원분들이 또 감사하게 또 뽑아주셔가지고 선출직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청년과 함께 각 당에서 대표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 관련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저희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왜 청년인가?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알 수 없고 유동적이다. 뭐 스윙보터 세대다. 진영 논리 진영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뭐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정치권에서 말하는 2030
청년의 표심이 중요한 관련된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읊어드렸는데 청년으로서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이 세 분이 왜 정치권은 지금 2030 표심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상대 의견 듣고 말씀을 붙여주셔도 되고요. 추가 의견 개진하셔도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추천을 해드리겠고 근데 분명히 이제 저희가 진행을 쭉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진다면 제가 개입해서 제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순서대로 최한결의 변호사부터 듣겠습니다. 네, 사실 2030 세대가 뭐 탈진영, 탈이념, 그리고 실용주의 성향을 많이 가진다라는 말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20대, 30대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득표에 있어서 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유권자 수를 보니까 만 18세, 19세를 포함을 해서 2030 세대가 32%였습니다. 그리고 4050 세대가 38%, 그리고 60세대 이상이 29%로 나오는데요. 보통 60대 이상은 보수 성향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리고 4050 세대는 국민의힘보다는 그래도 민주당층의 지지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렇다면은 2030 세대의 선택에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선거에 있어서는 연령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젊은이들은 진보 성향을 띈다. 그리고 중장년층은 좀 보수 성향을 띈다라는 말이 있어서 진보 정당에 있어서는 투표율을 굉장히 독려를 합니다. 사전 투표소도 설치를 하고 그 투표일도 좀 이틀로 늘리자라는 정책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기준으로 2030 세대가 그 범진보 좀 그 진영을 이탈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진보 정당에서도 2030 세대의 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표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30 세대의 지지율을 등에 업고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의 청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소정 부위원장은 좀 어떤 생각하셨어요? 사실 좀 질문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표를 더 얻고 싶기 때문에 청년 세대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2030의 선택이 좀 중요한 판가름을 이번 정치에서 하게 된다는 걸 정치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 청년인가라는 물음 자체가 청년을 상당히 좀 특수한 케이스로 정의 내리고 싶어 한다는 그런 기분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 청년이 뭔지 자꾸 M4 세대, 뭐 MZ 세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서 저는 오히려 좀 단순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굳이 뭐 공통된 경험 같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좀 묶어내서 실질적인 좀 현실과 좀 괴리된 정책들이 정치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냥 솔직하게 보면 이전의 정치권에서는 좀 2030 세대에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청년들의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지면서 어쨌든 이게 선거에 표가 될 거라는 이제 정치권의 그런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또 청년들이 뭐 유동적이라서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한 시민으로서 청년의 이제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위해 청년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청년의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노력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청년을 뭐 무슨 MZ 세대, 뭐 M4 세대, 무슨 세대라고 이름을 붙여서 공약을 하기보다는 예. 좀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좀 현실에 맞게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동안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정치가 2030 청년들을 간과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네, 말씀해 그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박주민 위원장 듣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과 그리고 실업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불평등과 실업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이것이 뭐 인구 감소와 같은 현재 두드러지는 사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불평등과 실업이라고 하는 문제를 직격으로 막고 있는 것 역시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이행기 과정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취약한 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선거를 진행하는 것보다 SNS나 커뮤니티 위주로 이제 선거 운동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정치인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2030 세대의 여론을 보다 직접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 의견이 현재 좀 극대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부터는 각 정당이 어떤 청년 정책을 내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스윙 보터인 청년들의 표심이 갈릴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때문에 오늘 모신 세 분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고 또 경남에서는 청년 유출에 대한 걱정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분의 이 청년의 목소리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왜 청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했었는데 지난 7일이었습니다.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딱 이 7글자 남겼습니다.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또 이에 맞서면서 여성가족부 강화라고 맞서기도 했었고요. 자, 어쨌든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 SNS 통한 공약은 파장이 컸습니다. 젠더 이슈를 재점화시켰다. 또 어찌 보면은 젠더 갈등이 최근 계속된 의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정하기도 했고요. 세 분은 여성가족부 폐지 또 뭐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엔 이소정 부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좀 젠더 이슈를 재점화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재점화라고 하려면 이게 토론이 되고 좀 설득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재점화라고 보기에는 좀 의문이 들고요. 예. 오히려 이거를 이제 내세움으로써 이제 이걸 오히려 갈등으로 치환하고 거기에 좀 편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저도 여성가족부라는 이름과 그간의 행보에 대해서 좀 변화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청소년, 아동, 가족 영역까지 다루면서 그동안 이제 가족을 여성에게만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시각들에 좀 반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여성들은 일상에서부터 일터 그리고 정치에서까지 그동안 좀 배제되어 오고 소외되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세계 1위 우리 한국의 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가족부 설립 취지가 본래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성차별 해소와 시민의 인권을 좀 지키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렇게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여기에 성폭력 근절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추가해서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좀 투입해서 강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거고요. 또한 여러 불필요한 혼선을 일으켰던 이제 뭐 청소년과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아동 청소년부의 이제 독립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사실 청년 정책으로 이제 좀 왜 들어가는지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인권은 누구의 인권을 하나 강화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오늘 논의에서도 여성가족부의 방향에 대해서 좀 생산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예. 자, 뭐 박준용 위원장부터 들을까요? 좀 예. 말씀드린 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사회가 과거에 호주제를 폐지했었을 때 어떻게 폐지를 했습니까? 그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시는 성균관에 계신 유학자분들부터 해서 호주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셨던 여성단체분들이 모두 다 공론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여야 될지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그냥 단순히 7글자로 페이스북에 그 글을 게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20년 동안 본인들이 이제 부처를 만들어 오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 중에 하나는 피해자 지원 체계를 확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부처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오면서 하나의 지원 체계를 만든 것이고 이것을 다른 부처에서 이관해서 다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018년에 여성폭력 방지 기본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성가족부가 당장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은 여성폭력 기본방지법에 관한 행정부 역할 수행은 누가 하게 될 것입니까? 당장 N번방 사건과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과연 어떤 부처에서 컨트롤하게 될 것입니까? 이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 없이 그냥 단순히 7글자 올린 것만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좀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성평등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생물학적으로 봤었을 때 남성 쪽으로 조금 역차별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될 수도 있겠고 여성가족부의 가족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을 잘 담아서 여성가족부가 역할을 일부 개편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분의 말씀 들었을 때 최영결 변호사 이야기가 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대변이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그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을 발생을 시키는 이슈로 된다면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해를 하실까 봐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여성의 해방이고 남성의 해방이다라는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여성주의자에 가깝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설명을 드리지만 여자가 돈을 많이 벌고 남자는 좀 집에서 쉬고 그런 사회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제 와이프 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 아버지 모습을 보면은 가부장 시대에서 그 가장으로서 짊어지는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40대 남성들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빨리 죽습니다. 사회생활을 이상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자리를 다 여성들에게 넘겨주고 조금 편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여성의 해방 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정말 바라고 응원한 여성주의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여성 가족부가 이렇게 젠더 갈등을 발생시키는 부서라면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뭐 어느 사회에서도 젠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굳이 뭐 다른 부처에서 해왔던 일들을 여성가족부가 했다라는 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뭐 이슈가 되고 루머가 생기고 같은 결과도 더 안 좋게 보고 잘하면 본전이고 이런 젠더 갈등이 심화된다면 없애야 한다는 것이 맞고요. 뭐 폐지를 해야 된다, 폐지를 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은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여성을 더 여성스럽게 만드는 부서가 여성가족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되거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과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가족,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뭐 심지어 얼마 전에는 여성가족부가 2022년을 뭐 청소년 정책 전환 해라고 삼아서 뭐 부처 명에다가 청소년 이름을 적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가족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성이 가족의 뒷받침과 육아를 맡아야 한다는 이런 구시대적인 가부장적인 시대를 그냥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더 여성스럽게, 어머니를 더 어머니스럽게 현모양처로 만드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그렇다면 폐지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한결의 변호사의 말은 어쨌든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가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의당 이제 이소정 부위원장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성을 좀 더 여성스럽게 만들고 어머니를 더 어머니답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뭐 여성주의자라고 하셨으니까 뭐 모든 여성주의자가 같은 입장을 견지할 수는 없지만 그럼 그런 기능을 조금 더 보완하고 수정해서 좀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의견입니다. 뭐 개편을 하면 좋고요. 개편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대대적인 개편이겠죠. 네.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일들을 이미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박 위원장님께서는 N번방 사건을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법무부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부에서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가족, 아동,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 부처에서 잘 하고 있는 일들을 여성가족부에서 따로 떼와가지고 좀 여성으로 특화시켜서 여성이니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은 제가 생각하는 여성주의와는 조금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더 질문해도 될까요? 여성가족부라는 게 이제 여성을 좀 특화시켜가지고 여성만을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는 게 다른 부처에서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사실 다른 부처에서 이제 여성 정책을 다루고 있다곤 하지만 행정자치부였나요? 그 여성 가임기 지도라고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이제 대한민국 여성을 가임기 여성으로 분류를 해서 여성이 가임기가 가능한 그 나이를 지도로 표현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각 부처마다 이제 성평등 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가임기 지도 같은 여성을 마치 출생의 도구로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지도가 나온다고 보고 여성가족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런 걸 좀 더 개편해서 강화하고 수정해 나간다면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성평등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네. 그 해외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여성부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특별한 자치부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국이라든지 청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도 있는데요. 당연히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정책은 반드시 더 필요하고 좀 더 개선돼야 합니다. 예. 두 분의 말씀 듣고 이 대화를 듣고 박주민 위원장은 또 다른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게 뭐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잘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에 관한 그 정부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여군 성폭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그럼 당장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고 하면 피해자 중심주의로 이 피해자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되지 않는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는 언젠간 아주 자유로운 형태의 여성 해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여성부가 만약에
본인의 기능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 이 여성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여성부의 핵심 기능이라고 하면은 여성부의 이 핵심 기능을 잘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가족과 관련한 업무가 이 모성을 기반으로 한 가족 체계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여성부가 가족과 관련한 어떤 업무를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 업무는 과감하게 다른 부처에 넘겨줄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이 여성부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 가지고는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남성들 특히 2030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성 사회에 대한 이런 불만은 핀셋 공약이나 아니면 이 세대가 원하는 제대로 된 공약으로 풀어주는 것이 맞지 여성부의 역할과 기능을 점차적으로 유지하거나 확대되되 그리고 아주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평등이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젠더 갈등만 야기시키는 부서라면은 이제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두 분의 의견도 함께 들었습니다. 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저희가 이어갈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부모님들께서도 아마 관심 좀 많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청년 일자리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가 여전히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청년들은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정책 지금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지 세 분의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위원장부터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예, 기본 프로세스는 아무래도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고용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이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도 일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좀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취약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률이 굉장히 참혹하다라고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지표가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행기 이 시기에 이 맞춤형 서비스 그러니까 이 일자리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펼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일부 의무화가 되어 있으나 사기업에도 청년 고용을 의무화해서 이 청년들이 보다 조금 더 빨리 일터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공약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일자리를 가져라, 일터로 나가라 이렇게 등 떠밀고 끝날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장에서 대폭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한편으로 정부의 역할은 그런 기업들을 잘 지원해 주면서 우리 사회가 부족하고 취약한 일자리를 확충해 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방법으로 일자리 문제는 잘 풀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영결의 변호사 듣겠습니다. 네, 요즘 겪고 있는 국가 위기의 근본 원인은 좋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정부가 그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을 가는 마당에 그 대졸자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뭐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고등학생 80%가 대학에 진학하고 그중 20%만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60%는 좋은 직장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들을 100% 고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업자와 구인 기업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정말 울고 있는데요. 뭐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하면은 중소기업의 6만 곳은 버티지 못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청년들이 당연히 험한 일을 하는 기업에 취업하기 싫죠. 저라도 그럴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대기업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좀 오퍼를 한다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일자리 당연히 확충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을 해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뭐 아이디어라든지 뭐 기술만 있으면은 정부로부터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뭐 스타트업 창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많이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자리 수요에 대한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신 것 같고요. 이소정 부위원장님 듣겠습니다.
네, 저는 좀 국가가 좀 책임지는 일자리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금 아주 우리 사회에 청년 담론하면 떠오르는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자리 지원 정책,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 정책에 좀 함정이 많은 것 같아요. 가령 경남의 뉴딜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9개월 정도 인건비가 지원되고 그것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업체는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제 같은 동일인으로서 재채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부부터 경남 지자체까지 일자리 정책을 이런 식으로 좀 청년들에게 돈만 잠깐 딱 주고 끝나는 그런 관료적인 일차림만 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일자리가 아예 없다기보다도 값싼 일자리, 단기 일자리, 불안정한 일자리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오갈 데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안정적이고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그런 일자리를 갖고 싶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뭐 기업을 지원하고 뭐 그런 것보다 국가가 아예 고용 자체를 좀 책임지는 그런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일자리를 국가가 보장하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일자리 보장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일자리 보장제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최저 노동 수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들이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받을 수 없는 이 구직급여를 청년들에 한해서 좀 자발적 퇴직도 3회까지는 구직급여를 인정해주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심상정 후보에도 말씀이기도 하고요. 청년 퇴사자의 경우가 76%가 자발적 퇴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이 자발적 퇴사이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노동법을 무시한 살인적 야근과 그리고 박봉, 빈약한 사내 복지 등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국가가 고용을 확실히 책임을 지고 실업 상황에서도 구직급여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이 더 이상 좀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게 좀 일자리 정책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박주민 위원장은 지금의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의 일자리 관련 정책은 또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네,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때 공공일자리를 쓸데없이 많이 늘렸다라고 평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공공일자리 영역도 많이 늘렸고요. 그만큼 이제 대기업 위주의 일자리보다는 청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성격의 그런 실질적인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예. 실제로 그 일자리 전체 숫자 자체는 좀 많이 늘어났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자 숫자는 뭐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 그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 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이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이 좋은 일자리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전체적인 좋은 일자리 숫자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일자리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자의 그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불과 며칠 전에 이렇게 공약 발표가 됐었는데요. 청년 고용 의무화가 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청년 고용 의무화와 관련한 공약을 아까 다른 분들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기업과 청년 사이에 생기는 괴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키카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청년 실업 문제도 지표상에는 실질적으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자께서는 노동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소년공 출신이신데 이 소년공 출신 이재명 후보자께서 또 내놓은 공약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일터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퇴직 이후에도 본인의 생계 걱정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청년들이 본인의 구인구직과 그리고 이직을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영결의 변호사는 좀 어떠세요? 네,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청년들이 최저임금만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 돈 모아가지고 언제 집 사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애 키우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양질의 그런 일자리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기업이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해서 뭐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평판 때문에 직원들의 처우와 복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늘어난다면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요. 뭐 정부의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창출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적인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뭐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편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대기업 문화를 흔히 재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경제적인 그 부산물을 내는 그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기업들이 지금 청년들을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에 힘쓰고 있는 일부 기업도 있지만 이 산업 구조가 첫째로 달라졌으며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에 지원을 해서 지금 단적으로라도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기업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 실제로는 대기업의 곡값만 불려주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일자리 정책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뛰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고용 인구는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지원해 줄 정책을 수십 년 동안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에서 조금 더 탈피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취약한 일자리에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영역과 같은 취약한 일자리의 청년들을 조금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확보하고 일자리도 확보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대기업을 지원하고 계속 규제를 풀어내고 이런 정책들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대기업 일자리만 늘어난다고 해서 뭐 청년들이 거기 잠시 취업하고 뭐 그런 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수 노동자라고 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더 힘들어진 노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배달시켜 먹을 때 이제 플랫폼 노동자분들의 이제 노고를 빌리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일자리만 늘려서 그 대기업에 이렇게 취직한 사람들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좀 전체를 봤을 때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산재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법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좀 챙기는 그런 정책 역시 좀 일자리 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요. 또한 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특히나 청년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노동법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같이 고민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 모든 게 좀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뜻에서는 모두 공감하고 계신 것 같고 마침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오늘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노동 환경도 좀 함께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도 안으면서 일자리 키워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짚어볼 키워드는 바로 주거 안정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뭐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늘 함께 안고 있는 지금 청년들의 문제가 바로 주거 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또 유례없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청년들의 박탈감을 키우기도 했었는데 청년의 삶에서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주거 안정, 이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역시 세 분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결의 변호사 듣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급을 더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 지구라든지 아니면 신도시 개발을 해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고 건축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각종 인허가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년층의 일자리와 연계된 무슨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사업 굉장히 늘려야 되고요.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별 공급 수도 늘려야 되고 그 지원 금액도 좀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은 집 한 채를 사서 또 전세 끼고 또 집 한 채 사서 누구에게 전세 주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산을 좀 불려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보다도 5년 정도 선배님들이 그렇게 했었고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행위를 자유경제 사회에서 당연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부라든지 좀 진보 당에서는 그것을 비난받아야 할 투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부의 편향을 막아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적어도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대량으로 나야 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년들도 이제 집을 한 채 사기까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집 사기 전까지 청년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지금 기존에 무슨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정책들을 잘 손봐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최근 들면은 영끌을 하더라도 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좀 번지고 있는데 이 주거 안정 문제에 있어서 또 흔히 자주 말하는 게 공급 앞에 장사 없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최한결의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소정 부위원장 듣겠습니다.
네, 그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또 투기 문제가 공직자 투기 문제가 이제 좀 이슈화 되면서 이제 많은 규탄을 받았는데 이런 게 이제 공직자들이 지역 정보, 땅 정보를 알아가 가지고 자신의 이득에 맞게 그렇게 투기를 한 행위 자체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 부동산 가격 폭등 자체가 우리 사회 전체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초 자산이라고 하죠. 돈이 없는 청년들에게 더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고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소위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이 과연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 살고 싶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 거죠. 지금 창원에도 그 마창대교 쪽에 가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공공주택, 임대주택 자격 요건 완화시켜서 청년 입주자들 모집한다고 뭐 그런 공고 같은 걸 봤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포까지 가서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누가 봐도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동안 사실 사회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낙인 역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에 대한 좀 편견이 담긴 시각도 좀 벗어내고 우리들 빚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는 그 보증금 제로 청년 공공주택 이런 걸 통해서 좀 교육 문화 건강에 있어서도 접근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거 공공성을 좀 추구하는 사회주택 개념의 청년주택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주택에는 뭐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그 어떤 형태의 가구든 2인 가구든 다 가구든 형태별 좀 맞춤 디자인 역시 좀 너무나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주민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공공임대주택 현재 대한민국의 8% 정도를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자께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임기 내로 1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하신 이유도 공공임대주택이 기본적으로 늘어야 이 주거 사다리라고 하는 이 사다리 한 발에 걸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셔서 그런 정책을 내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공공임대 주택의 비율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임대료의 전반적인 안정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고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을 강력한 임대자 보호 정책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주거사다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거사다리가 공공임대주택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고 본인의 집을 가질 수 있는 이 과정까지 가려고 하면 말씀하셨다시피 강력한 공급 확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자께서는 25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50만 호 임기 내에 분명히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장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60% 이상의 땅의 산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보유세를 조금 더 확대해서 원활한 토지 공급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LH 사태에 온 국민이 분노했던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소비재로서의 집도 지금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자본재로서 이 투기 대상으로 집을 보려고 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가장 큰 공분을 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본재로 현재 집을 보고 있는 것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 자본재로 한 채 더 살 수 있는 환경보다는 소비재로서 평생 살 수 있는 단 한 채의 집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공급을 할 때 그냥 단순히 공급을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하자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이 주택난에 소외받지 않도록 최대한 이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임대주택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가포에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물론 그 임대주택이 청년을 위해서만 이렇게 조성된 것은 아닐 텐데요. 청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특히 수도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 보유 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역세권의 임대주택을 좀 늘린다고 한다는 것이나 아니면 레지던스 형태로 청년들이 좀 주거하고 싶어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 형태를 좀 다변화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고 해도 살고 싶지 않으면 공실이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좁고 외곽에 있으면 누구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디자인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좀 지역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함께할 수 있는 그리고 접근성도 높은 굳이 청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외곽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외곽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이 아니라면 교통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세심하게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키워드는 세대 갈등입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에 있어서 이 청년을 위한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청년 관련 공약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늘 부족하다는 평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보는 것만도 정답은 분명 아닌데요. 자, 청년 정책의 실현, 또 세대 간의 갈등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번에 이소정 부위원장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대 간 갈등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차이는 언제나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이 아니신 분들도 언젠가는 청년이셨고요. 그래서 요즘 것들이 이래서 안 된다라는 말은 항상 있어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대 간의 차이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그걸 오히려 세대 갈등이라 부르고 부추기는 게 전 오히려 정치에서 하고 있는 지금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그 좀 이슈된 영상 중에 사자후 영상 혹시 보셨나요?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네, 그게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6천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 3천만 원짜리 청년 연봉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고액 연봉 왜 당신들은 다 받아갑니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최고임금법이라고 해서 소위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불리는 이 관련된 국정감사 이슈 영상이었습니다. 이 소수의 기득권층들이 오히려 세대론을 이야기하면서 청년이든 비청년이든 노동자들끼리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세대 갈등은 오히려 정치가 불러일으킨 거지 청년 당사자들은 일으킨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 역시도 좀 인권 문제랑 비슷하게 봅니다. 청년 정책 늘어난다고 해서 비청년들 혜택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줄어들면 그건 현재의 정치권에서 청년 정책 만든다고 청년 일자리 늘린다고 노인 정책에서 노인 재정에서 그걸 떼어온 건 정말 쉽게 정치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정치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세대 갈등 역시도 저는 정치에서 부추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항상 있어 왔던 일임을 알고 청년에게만 그 책임을 좀 전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잘 다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늘 있어 왔던 표현 같은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보다는 정치가 이 세대 갈등을 좀 정치 동력으로 삼는 곳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박준우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예, 그 갈등과 관련해서 아주 세계적인 그 권위 있는 기관이 입소스라고 있습니다. 이 입소스라고 하는 이 기관이 28개 영역에서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매년 보고서로 분석해서 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원체 갈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전체 28개 갈등 영역 중에 7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갈등이 없이 과연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있겠나.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본 유권자들께서 본인의 삶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토론하는 태도이자 자세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세대들이 자칫 복지에 대해서 소외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복지 전체 예산에서 특정 복지층이라고 강조되는 층에게 복지 혜택을 몰아줬던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국가가 내 삶을 전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복지국가 영역으로 가야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이 이낙연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신복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복지 파이를 앞으로 늘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번 정부부터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발도상국처럼 특정에게 지원을 몰아주고 그리고 이슈가 됐다고 해서 그 지원에 대해 가지고 신규로 지원하고 이슈가 안 되는 것은 폐지하고 이렇게 임시로 땜질하듯이 하는 그런 복지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제대로 이 복지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도 구축하고 복지 예산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한결의 변호사 듣겠습니다. 네, 사실 세대 간의 갈등은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수천 년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 벽화에서도 요즘 것들을 걱정하는 그런 글귀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기성세대의 눈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몹시 걱정된다라고 하지만 이는 세대를 거듭하는 보편적인 현상이고요. 그 기성세대를 걱정하는 할아버지 세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성장하는 시대에 살았던 지금 386 세대의 선배님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 청년들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많은데요. 청년들은 먼저 지나가서 길을 닦아놓으신 선배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 장년층들은 앞으로 청년들이 주도하여 만들어갈 세대에서 내가 노년을 맞이하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세대 갈등의 제일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랑 주거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면은 그것이 해결될 것 같고요. 만약에 청년 일자리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부의 편중, 특히 부동산에 대한 편중이 그 386 세대에서 좀 청년층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세대 갈등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마지막 이제 키워드 남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딱히 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늘 이야기 나눠주고 계신 세 분께서 직접 이 키워드를 정해주시면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분께서는 이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주시면서 마무리 말씀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소정 부위원장 듣겠습니다. 앞에서 일자리, 주거 등 청년 담론의 주요한 키워드를 좀 다뤄왔기 때문에 저는 기후정의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닥친 문제가 기후위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린 뉴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부가 기업과 재벌만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2017년에 발전소 노동자들이 발전소 문을 닫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노후 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애틋하게 환영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데 모순적으로 민간 기업 중심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줄인다고 말하지만 민간 기업이 짓고 있는 발전소는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모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 지역 불평등 문제가 또 청년들의 좀 주요한 키워드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 기후위기를 대응함에 있어서도 지역 불균형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이 가장 큰 에너지 소비원입니다. 근데 서울의 전력 자립도가 4%밖에 안 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핵 발전소,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 다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경남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과 결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석탄 발전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처럼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부터 시작해서 만약 전기차를 보급한다면 완성차 공장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한 번도 이렇게 논의가 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후위기는 단순히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을 개혁하고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2030 세대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지구와 일자리, 주거 모든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기본 정책은 기후정의 정책이라고 보고 그래서 정의당에서 주요 정책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청년 실업을 꼽는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런 위기감과 필요성을 인식을 했는지 지금 모든 후보가 다투어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있는데요. 정말 청년들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인지 효과적인 정책인지 의심이 가는 정책들이 많지만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도 고마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당장 시급한 일자리 창출을 해결해 가면서 더 근본적인 원인을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방향 전환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정말 살기 좋은 지방이 많아진다면 젊은이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일자리 및 주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 기업체에서 겪고 있는 구직난도 당연히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육 정책이 있어서도 지금의 교육 입시에서 벗어나서 굳이 청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필요가 없다면 굳이 청년들이 대학교를 갈 필요가 없다면 지역 균형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일자리 및 주거 환경 개선에도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 정책의 대대적인 방향 전환도 모색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 불평등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의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지난 한 10년 정도 이상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에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은 과연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그 지역별로 살고 있는 청년들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비수도권 청년보다 수도권의 청년들이 항상 더 불행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는 혁신기업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매년 7%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성장기업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교집합으로 보면 혁신성장기업이라고 분류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혁신성장기업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답으로 이재명 후보자께서는 부의경 메가시티를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넣었는데요. 이러한 그 지역의 그 전
전체 그 광역의 이 연합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유치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 그 경쟁의 파시즘에서 승자가 되고, 못된 사람은 계속 꼴찌 아니면 1등 아닌 사람으로 사회에서 계속 주눅들어야 되는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경쟁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포용사회를 제시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청년들이 표를 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MBC 경남이 신년을 맞이해서 오늘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각 당을 대표하는 청년과 함께 청년이 말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이 호소하는 이 목소리가 확실하게 반영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